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만으로도 673명입니다. 이번 3차 유행 가운데 가장 큰 수치입니다.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다음은 거리두기 3단계입니다. 사실상 사회활동을 전면 제한하게 됩니다. 수도권은 14일부터 3주간 집중 검사 기간을 운영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이른바 비검찰 출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15일 다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다음 회의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을 찾아 주거 여건을 살펴보고 내후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LH 사장 자격으로 동행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직접 정책의 방향까지 주문하면서 사실상 변창흠표 주택 공급안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입니다. 끔찍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내일 새벽 출소합니다. 조두순은 7년간 전자장치를 달고 24시간 감시받게 되지만 지역사회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89명으로 사흘 연속 600명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689명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환자 발생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고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막심해집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89명. 3일 연속으로 700명에 근접한 환자가 쏟아진 것입니다. 689명은 지난 2월 29일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최근 열흘 연속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해 1차 대유행 때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 250명 등 수도권이 전체의 76%를 차지했으며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울산 47명, 부산 26명 등 전국 곳곳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방역망을 벗어난 사례가 많아져 확산세 차단에 더욱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유행의 기세를 꺾으려면 우선 수도권 방역에서 승기를 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퍼진 무증상 감염과 잠복 감염을 찾아내 확산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검사소에서 무료로 또 익명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만큼 적극적으로 검사에 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신속 강원 검사를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에서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실토하면서 지금 추세라면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다음은 사회활동 전면 제한을 뜻하는 3단계로의 상향 조정 외에는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3단계 격상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워낙 막심하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환자 증가 추이를 반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영업 중단이나 제한 등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보다는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이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에 제일 중요한 요소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중심인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인력을 800여 명 충원하기로 했는데요. 늦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확진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 3차 대유행의 파고가 높아질수록 역학조사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학교와 직장, 소모임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감염이 이어지며 추적과 검사, 격리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중이 지난 6일 15.8%에서 20.9%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는 직전 2주간의 평균치인 만큼
최근 600명 후반대 환자가 나온 뒤부터는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정부의 대비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의 방역 시스템이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상황, 결국은 준비 부족, K-방역의 성공에 취해서 대비를 제대로 못한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역학조사 인력을 대폭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질병관리청에 중앙역학조사관 30명을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에 파견하고 수도권에는 군, 경찰, 공무원 등 810명을 집중 배치합니다. 수도권 81개 보건소에 각각 10명씩 가서 접촉자 조사와 자료관리 업무 등을 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이 뚫리면 대한민국 전체 방역에 댐이 무너진다는 각오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검토해달라고 했던 공중보건의 인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의사 국가고시에 실기시험을 보지 않았던 의대생들을 역학조사에 투입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급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기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것뿐이지 실기시험을 지금부터 본다든지 아니면 국가고시 이후에도 보면은 2,300명이라는 새로운 의사가 생기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밑에서 뛰어야 될 의사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의료 자원과 시스템을 총력 동원해야 합니다.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부모가 겨우 완치돼서 퇴원했는데 이번에는 아들이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병원으로 입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병상 부족이 현실로 다가왔는데요. 가족까지 또다시 감염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먼저 확진받은 부모님과 동생에 이어 감염된 30살 이모 씨. YTN 취재진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 순으로 차례대로 감염이 돼서 3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좀 맛도 안 나고 냄새도 못 맡고 그런 상황이어서 보건소에 검사를 받더니 양성 반응을 확진을 받아서 지금 이제 시설로 들어가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진 이틀째에도 병상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집에 머물며 연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잠깐 보건소 전화 와가지고 인터뷰 도중 걸려온 보건소 전화. 이송되는 건가 했는데 아직 병상 확보가 안 됐으니 기다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직도 병상 확보를 못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일단 바로 나오면 바로 연락드리겠다고 연락이 왔지. 이 씨는 자신이 제때 치료 못 받을까 하는 것보다 가족이 더 걱정입니다. 지난달 중순 확진돼 치료를 받고 불과 며칠 전 퇴원한 부모님과 동생도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어서입니다. 각자 방은 따로 써도 화장실은 하나라 같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제 걱정은 이제 부모님 두 분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간신히 3주 만에 음성 판정을 받고 나오셨는데 저 때문에 좀 어머니나 아버지가 다시 코로나 양성반이 나올까 봐 그게 좀 두려워서. 이 씨 가족만 이런 게 아닙니다. 서울에서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자택 대기하고 있는 확진자는 175명, 경기도는 138명에 이릅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자택 대기 확진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격리하기는 어렵다며 이들이 가족 간 추가 감염은 물론 또 다른 집단 감염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확진자가 젊은 사람이라 바이러스가 많이 들어가면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다시 또 바이러스 활성화될 수도 있어요. 면역이 약하시고 당연히 감염의 고리가 되죠. 그러니까 그분을 철저히 격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집에 있다 보면 잠깐 나갈 수도 있고. 수도권 감염병 전담 병원 병상 가동률은 78%로 500여 병상만 남았습니다. 중증 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은 8개밖에 남지 않았고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4%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건 760여 개에 불과합니다. 병상 부족 사태가 현실화되자 정부는 수도권 공공병원 등을 통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객실을 1000여 개씩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만 이틀 연속 500명 이상이 추가로 감염되는 상황이라 병상 확보 속도가 환자 발생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강원도 강릉에선 기타교실 강사와 수강생이 줄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 감염이 확산하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일부 확진자는 증상이 있는데도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릉문화원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임시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곳 기타교실 강사와 수강생 등이 줄줄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타 강사는 증상이 나타난 2일 초급, 중급, 고급 3개 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강사와 일부 수강생들은 수업 중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확진자 중에는 기타가 아닌 다른 학기 수강생도 포함됐습니다. 화장실을 같이 공동으로 썼기 때문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기가 안 되는 그 공간에서 바이러스가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확진된 수강생이 보조교사로 근무하는 유치원 원생과 수강생 가족도 확진되는 등 N차 감염이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일부 확진자는 증상이 나타난 지 길게는 열흘이나 지나서야 진단검사를 받았고 동선에는 대형 사우나 등도 있어서 추가 확산 우려가 큽니다. 확진자가 속출하자 강릉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일주일 동안 격상했습니다. 춘천에서는 학원을 중심으로 중고등학생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확진으로 인해 등교가 중단된 학교와 유치원도 강원 지역에서만 20곳이 넘습니다. 방역당국은 불필요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바로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대구에서 지난 10월 말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교회입니다. 예배 때는 마스크를 썼지만 함께 밥을 먹고 또 마스크 없이 소모임도 하다 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영신교회입니다. 교인 270여 명이 있는 이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의심 증상을 보인 교인과 목사의 어머니까지 3명이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접촉자를 검사한 결과 교인과 목사 가족, 또 교인의 지인까지 2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신도분이 21명이고 부목사 가족분이 3명, 그다음에 그 최초 확진자의 지인이 1명, 이렇게 해서 25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고,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게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이유입니다. 지난 4일과 6일 교회 행사 뒤에 30여 명이 함께 식사했고 10명 정도는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소모임을 했습니다. 또 최초 확진자는 지난 1일 의심 증상이 시작됐지만 선별진료소는 열흘 가까이 지난 뒤에야 찾았습니다. 예배 시에 그래 했다는 건 아니고 예배 이후에 식사도 하고 찬양 연습도 하고, 최초 확진자는 정상일이 한 12월 1일인 걸로 지금 역학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확진자 가운데는 어린이집 교사도 2명 있어 확산이 우려됩니다. 대구시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교회 행사가 늘어날 거로 보고 거리 두기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서 확진자가 되는 게 두렵습니까? 또 이런 질문도 해봤습니다. 확진자라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비난받고 피해를 입는 게 두렵습니까? 그랬더니 3월 조사, 봄에는 비난받는 게 두렵다가 훨씬 더 답이 많았습니다. 6월에 가서야 뒤집혔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1호가 될 수는 없지라는 심정에 비난받는 게 더 부담이 됐지만 너도 나도 감염 많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 부담이 좀 덜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감염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에 대해서 점수로 물어봤습니다. 3.6점 만점인데 감염은 스스로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거야. 이게 2.8, 3.2, 3점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감염 책임은 환자한테 당연히 있는 거지. 이것도 역시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의 책임을 환자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우리 사회는 강합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되어서 낙인 찍히는 걸 몹시 두려워한 거겠죠. 또 이런 것도 물어봤습니다. 방역과 인권이 부딪힐 때 무리하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사회 불안을 증폭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할 땐 해야죠. 라는 대답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또 이렇게도 물어봤습니다. 코로나19가 점점 심해져서 방역을 강화하려면 그때는 인권보호를 뒤로 미뤄야겠죠? 당연하죠. 78.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협조할 때는 해야지라는 의식이 국민의 자발적 협조, K방역의 성공 토대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준수율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위 한국 94%, 2위 태국 81%, 각국 전체 평균은 33%입니다. 미국은 그냥 3%입니다. 예, 지금은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신뢰받는 기관 순서대로 적어주시오. 질병관리청 91% 신뢰한다. 국립중앙의료원 84.4, 공공보건의료기관 80, 보건복지부 75, 청와대 63.4, 언론이 30%밖에 안 되는군요. 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내일 출소합니다. 조두순은 새벽 6시쯤 교도소를 나와 관용차를 타고 주거지로 이동합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조두순은 12년 동안의 형기를 마치고 새벽 6시쯤 교도소에서 풀려납니다. 보통 형기가 끝나면 새벽 5시쯤 석방되지만 조두순은 돌발 상황 등을 고려해 출소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고 교정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석방에 앞서 안산 보호관찰소 직원 2~3명이 조두순이 있는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직원들은 교정시설 안에서 조두순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출소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후 조두순은 관용차를 타고 안산 보호관찰소로 이동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시민과의 물리적 충돌이나 그에 따른 전자장치 훼손 등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 개시 신고서 접수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데 2시간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조두순이 보호관찰소에 있는 동안 간단한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신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두순은 다시 관용차를 타고 주소지로 이동합니다. 주소지에는 조두순의 외출 여부를 확인하는 재택 감독 장치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주민 불안이나 가족 인권, 낙인 효과로 인한 사회 복귀 어려움 등을 고려해 주거지 취재는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조두순은 7년 동안 전자장치를 차고 전자감독을 통해 1대1로 전담 보호관찰관에게 24시간 감시를 받게 됩니다. 조두순은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출소 이후 조두순 심리 상태 등을 좀 더 지켜볼 방침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하루 앞두고 특별 방범 초소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찰관이 24시간 조두순의 거주지를 수시로 순찰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조두순이 거주하게 될 지역. 순찰차가 서 있고 제복을 입은 순찰대원이 골목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조두순 출소를 하루 앞두고 초소 2곳이 운영에 들어간 겁니다. 기동대원 등 경찰관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수시로 주변을 순찰합니다. 안산시도 별도 청원경찰을 투입했는데 최근 무도 실무관급 6명을 새로 뽑기도 했습니다. 시청 초소에는 청원경찰 3명이 조를 이뤄 4교대 근무에 들어갑니다. 24시간 순찰 활동을 하는 겁니다. CCTV는 추가 설치된 15대에 이어 연말까지 20여 대가 새로 달릴 예정입니다. 방범용 CCTV는 관제센터에서 전담 직원 36명이 집중 모니터링합니다. 주변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가 많은 만큼 통학로 순찰도 강화합니다. 등하교 시간에 맞춰 부근 초등학교 3곳엔 학교 전담 경찰관과 파출소 직원을 투입하고 어린이 시설 2곳엔 사회복무요원 4명이 경비를 섭니다. 어린이집이 2개소예요. 좀 인원이 좀 많고 한 데가 원어민이 많이 걱정해 하시는데 그쪽 이제 아이들 안전 관련해가지고 순찰도 돌고 이렇게 활동할 겁니다. 네. 조두순 거주지로부터 1km 안에 있는 어린이집만 60여 곳. 그런데 100명 이상이 다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은 3곳뿐입니다. 전자장치 부착법, 이른바 조두순법 개정으로 성범죄자가 이런 구역엔 접근하지 못하게 했지만 규정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거의 없는 실정. 이에 대해 안산시는 경찰과 협의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도 가까이 있고 바로 앞에 어린이집도 있고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경찰들이 와서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도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렀지 누구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관계기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여러 관리 대책을 마련했지만 주민들 걱정도 여전한 가운데 조두순은 곧 안산 거주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해당 지역의 분위기는 어떻고 또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산시장 윤화섭입니다. 자, 조두순의 출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민들 전체가 불안해하는 건지 아니면은 단원 그 지역만 불안해하는 건지 분위기가 실제로 어떻습니까? 평온하게 살던 안산 시민들은 강력 성범죄자가 온다는 소식에 극도로 불안한 상황입니다. 예. 안산 지역 맘카페 회원들과 만났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재범을 막아달라. 네. 지역 주민들, 특히 아이들이 큰 상처를 입고 있다. 또 아이들을 위해서 직장을 관둬야 하는지 고민이다. 또한 언론의 과도한 취재로 시민들이 더 불안하고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아이들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취재 경쟁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도 있습니다. 예. 범죄에 대한 보도보다는 성범죄의 문제점과 대안 보도를 부탁드리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말씀도 잊지 않고 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뭐 허락받지 않고 촬영을 한다든가 불쑥불쑥 질문을 던지면서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그 주변의 분들을 불안케 하는 이런 취재 행동들은 자제하도록 좀 명심하겠습니다. 조두순은 내일 오전 6시에 출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용차로 이동을 한다고 하고요. 조두순이 출소를 할 경우 직접 응징하겠다고 또 보복을 예고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로 가서 시위하는 사람들도 있고 현장에 상당히 붐빌 것 같은데 안전 대비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거주지 근처에 잠복하고 있겠다. 피해를 노려서 보복을 해야 되겠다 등 시민의 분노가 매우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인근 주민들 또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한 대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산시와 경찰, 법무부 대책을 믿고 차분하게 시민들은 지켜봐 주실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네. 조두순이 거주지를 변경하면서 준비했던 대책에도 좀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출소 이후에 가장 걱정하는 건 이제 재범을 걱정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들을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죠. 조두순 아내의 거주지 변경에 따라서 이동형 초소 2개를 신속하게 거주지 인근으로 이전시켰습니다. 예. 또한 신규 채용한 무도 유단자 6명을 포함해서 청원경찰 12명을 현 거주지 인근으로 이전 배치도 끝냈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4계조로 나뉘어서 24시간 조두순을 밀착 감시하고 주변을 순찰할 예정입니다. CCTV는 거주지 인근을 포함해서 안산시 전역에 현재는 3,600대, 연말까지는 211개, 내년에는 3,800대를 촘촘한 국문학처럼 설치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범 태세에 조두순 물리적인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난 9월에 시장님께서 아무래도 형기가 끝났다 하더라도 재범에 우려 있거나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호수용법을 제정해서라도 좀 따로 조치를 해달라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당정이 이거에 대해서 제정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죠. 네, 제2, 제3의 조두순을 염려하는 우리 74만 안산 시민과 전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팔찌를 착용하고도 1년에 약 60건씩 성폭력이 발생하고 1년에 강력범죄자가 한
1000명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흉악범죄자의 치료와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보호 수용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호 수용제는 반인권적인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아동 성폭행범, 상습성 폭력범, 연쇄 살인범 등 흉악범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치료와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인권 친화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두순, 더 나아가서 성범죄는 안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꼭 제정되기를 이 기회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님께서 그리고 지자체 모든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재범도 네. 당연히 없을 뿐더러 아무런 범죄가 없는 가장 살기 좋고 건강한 안산시가 되기를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윤 시장님.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찾아 주거 여건을 살펴봤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를 내세운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100만 호 기념단지를 찾았습니다. 곧 물러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후임으로 지명된 변창흠 LH 사장도 함께였습니다. 후보가 쓰기에는 아주 이런 부부가 아주 아기자기하게 재밌게 설계했던 그런 데니까. 정말 젊으시는 부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많겠는데요. 특히 변 후보자를 향해서는 정부의 임대주택 혁신 방향을 직접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기본은 됐으니 우선 양을 늘리고 또 질도 높이고 그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주거 공급 대책도 내놨습니다. 우선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시대를 열고 2025년까지 240만 호를 달성하겠다는 양적 확대 목표를 밝혔습니다. 쪽방촌과 고시촌 같은 주거 취약지역은 임대주택 단지로 바꾸고 기존 입주민들의 이주를 지원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2025년까지는 디자인을 혁신하고 평수를 더 넓힌 중형 임대주택 6만 3천 호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질적 혁신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꼭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주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겁니다.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혀가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 확대로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일정에 동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에 청와대는 변 후보자가 LH 사장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임기 후반 부동산 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 문 대통령이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누가 초대 공수처장이 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후보 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비검찰 출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 고위공직사회를 맑고 책임 있게 만들겠습니다. 일단 이르면 다음 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후보 2명이 추천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까지 거치면 본격적으로 공수처가 출범합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기대한다고 했던 내년 새해 벽두 출범이 가능합니다. 물론 후보를 새로 물색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새로운 사람을 찾는다고 해도 기존 후보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후보들 가운데에는 정파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당이 아닌 대한변협이나 법무부 등이 추천한 후보가 높은 점수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검사 출신 후보를 부정적으로 보는 만큼 앞선 추천위 회의에서 최다 표를 얻었던 대한변협 추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법무부 추천 전현정 변호사가 최종 후보로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김 연구관은 판사 출신으로 과거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에서 수사관으로 활동했습니다. 유일한 여성 후보이자 과거 헌법재판관 후보로도 올라갔던 전 변호사도 역시 판사 출신으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당장 다음 주부터 절차 하나하나를 문제 삼으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새해 벽두 출범 발언 이후 민주당의 의지가 더욱 강해지면서 출범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임시국회와 함께 새로 시작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여당 의원들까지 참여한 가운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초선 의원 58명이 모두 토론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급할 것이 없는 민주당은 굳이 막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하지만 많은 시간은 공수처 문제에 할애됐고 민주당 의원들도 반박에 나서며 자연스럽게 토론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공수처가 과연 헌법상의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는 조직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수사권을 조정하고 검찰의 외부에서의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를 통해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남용을 제한하자.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 전원이 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물론 부동산 정책 등 현 정부가 아파할 만한 주제를 골라 집중 비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처절함과 진정성이 국민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와 닿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굳이 막을 생각이 없습니다.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24시간 후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끝낼 수 있지만 당장은 종결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최대 수건 사업이었던 공수처법을 완성한 만큼 급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남은 국정원법과 남북관계 기본법은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덜하고 야당이 입법 독주라며 비판하는 가운데 토론까지 막아 부정적 여론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이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의 권한을 지켜보고 있고 또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다음 달 8일에 끝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토론 종결을 요청할 생각이 없는 만큼 이번 필리버스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결국 국민의힘에 달려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 불리는 극우 보수단체와 함께 반문연대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공식 행보가 아니라며 뒤늦게 선을 그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양석 사무총장은 극우 보수단체들과의 연석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현실 인식과 처방에 대해서는 각각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은 문재인 정권을 조기에 퇴진하고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는 다른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서를 달긴 했지만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한 비상시국연대를 구성한다며 이른바 태극기 부대와도 함께한 겁니다. 국회로 불러달라는 화답까지 이어졌습니다. 태극기를 왜 드는지, 우리가 왜 싸우는지, 왜 광화문에 모일 수밖에 없느냐. 그럼 국회에 좀 부르면 되지 않느냐. 중도층 껴안기에 주력해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거리를 뒀지만 근데 당은 당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외곽에 있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나름대로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혼돈해가지고서 할 수는 없어요.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과 손잡으려 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됐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불복이자 무책임한 분열 선동 정치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극우 세력과 연대해 국민 분열과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국민의힘의 행보에 대해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당 비상대책위원들은 YTN과의 통화에서 지도부와 논의한 적이 없다며 태극기 세력과의 연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고, 하태경 의원과 일부 초선 의원들은 과거와의 연대로 회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려가 커지자 대변인이 나서 당의 공식 행보가 아니라고 뒤늦게 선을 그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내 투쟁만으론 힘든 상황에서 외부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는 주장도 존재하는 만큼 논란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지난달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기자단을 해체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등장했죠.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나흘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서더니 이제는 30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검찰 기자단은 검찰 뒤에 숨어 특권을 누리면서 기자단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실제 검찰과 법원 취재를 담당하는 법조 기자단은 기자실 출입이 가능한 매체를 기자단 투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디어 오늘과 뉴스타파 등은 이런 법조 기자단의 카르텔을 깨겠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취지에 공감한다며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매체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당도 기자단의 폐쇄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거들고 나섰는데요.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법조 기자단의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법조 기자단이 다 받아쓰기만 해요. 저는 우리 추미애 장관이 법조 기자단을 해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실에 대한 서비스는 다 제공하고요. 어느 기자든 들어와서 취재할 수 있게 해야죠.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언론 모욕이자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이처럼 기자단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와대 취재를 담당하는 청와대 기자단은 기자실에 안마 의자를 설치하는 일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기자단의 복지 차원에서 언론사들이 낸 기자단 운영비로 안마 의자를 설치하겠다지만 코로나19 시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정부나 정치권이 기자단 운영에 개입하고 해체를 요구하는 것이 언론 자유의 침해라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정보의 독점과 기사 짬짬이 그리고 출입기관과의 유착 비판에 대해 언론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증인을 8명 채택했습니다. 수 장관과 윤 총장 측의 징계 청구 사유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증인들의 성향도 4대4 구도입니다. 이정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가를 핵심 쟁점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채택한 증인 8명도 절반인 4명이 이 의혹과 관련돼 있습니다. 문건을 작성한 부서 책임자부터 감찰 사유가 되도록 제보한 관련자들, 또 감찰 과정에서 윤 총장 대면 조사를 시도하고 내부 보고서 누락 의혹을 폭로한 담당 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건에 기록된 정보 수집의 위법성 여부나 누구의 지시로 문건이 작성돼 어떻게 활용됐는지는 물론 감찰 착수와 진행 과정이 적법했는지 등을 놓고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으로 번진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증인들도 상당수고 감찰과 징계 청구 과정 전반에 절차적 흠결을 따질 증인들도 채택돼 있습니다. 절차를 잘 보장해가지고 방어권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심리하고. 채택된 증인 8명 가운데 7명은 윤 총장 측이 신청하긴 했지만 모두 윤 총장에게 유리한 인물은 아닙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이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공교롭게도 성향만 놓고 보면 4대4 구도입니다. 윤 총장 징계 혐의 성립을 놓고 상반된 취지의 주장을 할 증인 수가 서로 같은 겁니다. 다만 법적으로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황인데 일단 손준성 담당관과 박영진 부장검사 등 윤 총장 측과 가까운 증인들의 출석 의지가 더 강합니다. 법무부 감찰부서 책임자이면서도 이번 감찰 과정에서 패싱됐다는 논란이 불거진 유역 감찰관도 출석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참석 예상 증인 수만 놓고 보면
윤 총장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도 있는 셈으로 추미애 장관 측에서도 이성윤 지검장이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뭐 이런 중요한 절차에서 안 온다 그러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떳떳하다 그러면 안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징계위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게도 관심이 쏠립니다. 대표적인 추 장관의 측근 인사로 징계위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 증언 내용이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원회 첫날 내부 논의에선 다음 기일에 결론을 짓자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증인들의 돌발 발언이 나올 수 있는 데다 최대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추가 기일 지정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이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관련해서 박지훈 변호사와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 사안은 결국 못 다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기피 신청 들어온 게 있으니까 그거 처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증인 채택 문제 지금 네. 쭉 설명이 됐습니다만은 그 문제 얘기하고 그냥 거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절반 정도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장은 했는 것 같아요. 법무부에서 어떤 사유로 징계를 청구한다. 또 윤 총장 측에서 답변하는 것도 했는데 주된 내용은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자마자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기피 신청을 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예. 2시에 기피 신청 결정을 했고요. 기각을 했죠. 그걸 한 다음에 결국 입장은 들었지만 쟁점 같은 걸 정리하면서 특히 가장 중요한 증인 부분들을 채택하고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 징계위원회는 심의는 마무리된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증인은 그 다음 문제가 우선은 징계위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네. 아무튼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할 사람들만 데려왔겠지 하면서 그렇죠. 기피 신청을 다 했고 네. 이게 정말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서 기피 신청을 하는 거냐 징계위원회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거냐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각이다 아니다의 결정인데 다 기각된 걸로 봐서는 그렇죠. 뭐 징계위원회는 이렇게 이 판단한 것 법에는 징계 사유가 친족 부분이 있고요. 예. 기타 불공정한 심의나 결정을 할 우려가 있을 때 징계 기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렇죠. 불공정한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거는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문제는 지금 5명의 예컨대 징계위원 중에 4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이미 있습니다. 예. 아마 징계위원들도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했을 걸로 보고 4명에 대해서 동시에 이렇게 징계 기피를 하니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징계 절차를 지연하면서 이런 목적으로 기피 신청을 했을 때는 이거는 기피권,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본 판례도 있고요. 또 이제 기피 신청 대상자라 하더라도 지금 보면 심재철 국장이 좀 해당자가 되는데 예. 기피 결정에는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결국은 4명을 이제 기피 신청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거기서 조금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을 이제 얘기를 하자면 4명에 대해서 신청을 했으니까 네. 자기 거 결정할 때는 빠져 있지만 남의 거 결정할 때는 들어가서 같이 기피에 대한 결정을 해도 된다. 그런데 그 논란을 가지고 아니다. 4명에 대한 신청 이유가 똑같이 돼 있으니까 공통이니까 네. 그거는 다 엮여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가 없다. 같은 이유이기 때문에 네. 사람은 달라도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그러니까 돼요? 전자로 해석하면 윤석열 총장 측의 어떤 주장, 기피 신청이 먹혔을 겁니다. 예. 한 명 할 때 나머지 4명이 판단하고요. 또 한 명 할 때 나머지 4명이 판단하고 이러면 시간이 상당히 끌어지겠죠. 예. 그럼 정말 기일이 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 기피라는 게 이 형사소송법이나 이 기피가 인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예. 통계적으로 0.1%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하나 판단하기보다는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나지만 크게 봤을 때는 불공정한 심의나 불공정한 결정에 대한 우려거든요.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징계위원회 측에서는 4명 다 공이 같다고 봐가지고 한목에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판단하는 주체가 징계위원회 의원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 총장 측이 신청한 7명 그리고 이제 장관 측에서 1명 해갖고 8명입니다. 증인이. 아까 인물들을 네. 갖다 유심히 보셨는데
어떤 인물들일 것 같습니까? 자, 여러 뭐 사건은 두 가지 사건이 주된 사건이고요. 예컨대 판사 사찰 문건 그 사건 또 그리고 채널A 강요 미수 사건 그 두 사건에 관계된 증인들이 대다수고요. 또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분류를 굳이 하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의 인사가 4명이 되고요. 윤석열 총장 측 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이 4명이 되기 때문에 아마 첨예하게 대립이 될 것으로 지금 봅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출석할 의무는 사실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형사법정에서는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출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그런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자유입니다. 본인이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출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윤석열 측 증인들은 아마 출석 의사가 강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추미애 장관 측이라고 분류된 사람들은 출석을 할지 안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봐야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역시 핵심 쟁점은 판사 사찰 의혹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와 관련된 증인들이 이제 한 절반쯤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증언을 할까요? 일단은 손준성 수사정보 담당관입니다. 직접 작성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있고요. 심재철 지금 검찰국장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보고 본인 얘기에 따르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보를 하고 이것을 한동수 감찰부장한테 알려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동수 감찰부장은 이것을 받았고 결국 이걸로 감찰을 시작했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이정화 지금 파견 검사로 지금 보입니다. 이 사람도 지금 증인으로서 출석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채택이 돼 있고요. 문건 관련해서 본인이 뭐 이거는 직권남용죄 성립할 수 없다라고 언론에 뭐 얘기를 한 보도된 부분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예컨대 류학 감찰관 또 박은정 감찰 담당관하고 얘기들이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아마 하지 않을까. 또 마찬가지로 이정화 검사 같은 경우는 이 한동수 감찰부장의 어떤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예컨대 법무부의 그 자료를 법무부에서 받아가지고 한동수 감찰부에 넘기는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있다 해서 지금 서울고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정화 검사가 많은 얘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판사 사찰이냐 아니냐는 일단 문건이 있으니까 그건 징계위원들이 보고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징계위원회로 올라가는 그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문제 제기를 하면 걸릴 만한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이 4명의 증인이 하는 부분은 내용 부분은 좀 적을 것 같아요. 내용 부분은 지금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알아요. 읽어보면 징계위원회에 따라서 이거는 판사 사찰이다. 불법적 요소가 있다.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이 4명들은 절차 부분에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작성한 사람, 이거를 받아보고 이것에 대해서 제보한 사람, 제보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잘못 전달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 명 한 명씩이기 때문에 절차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까. 특별변호인 측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일단 관심이 가는 사람은 심재철 국장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데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 출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부터 이제 결정이 돼야 될 테니까. 윤 총장이 15일 날로 연기된 그날에는 나올까요? 아니면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면 기다렸다 또 마지막에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뭐 나올 가능성도 막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주장하는 게 보면 징계의 내용도 다투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절차 부분을 많이 다투고 있어요. 깊이부터 지금 모든 소집 절차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잘못된 징계라면 본인이 안 나오는 게 원래 맞죠.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아마 특별 변호인들만 보내고 본인은 끝까지 이 징계 절차에 난 참여할 수 없다. 잘못된 징계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면 그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15일도 참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뭔가 거기서 끝나고 소명 기회라든지 최후 진술 기회라든지 이게 형사 절차로 비슷한 준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혹시 본인이 하고 싶다면 아주 극적으로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만 피해갈 수도 없는 질문입니다. 어느 정도 수위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드러난 바에 따르면 판사 사찰 부분하고요. 또 그리고 사주 만났던 부분. 이거는 징계 사유가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무혐의 결정 나기는 사실 어려워 보이고요. 그 징계 사유가 된다 그러면 경징계, 예컨대 뭐 근신이나 견책 같은 게 경징계입니다. 경징계 되긴 어렵고요. 정직 이상의 좀 중징계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특히 4명이니까 3명의 판단, 3명이 이제 의견이 다수결이 돼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상으로는
뭐 면직이나 해임이나 뭐 정직 예. 정도의 좀 중징계가 되지 않을까 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일부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사를 놓고 본다면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지휘하면서 징계도 할 수 있는데 네. 검찰총장의 문제는 사실 임기도 보장돼 있고 인사청문회도 국회에서 거쳤고 이런 점에서 또 기관의 장인데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꾸려갖고 징계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네. 헌법소원 들어간 게 있는데 이걸 빨리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윤 총장이 요구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사실은 이게 또 빨리 이렇게 가처분처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진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한두 건 정도가 있지. 만약에 하려 그러면 15일 징계 의결이 그때도 될 수가 있으니까 예. 그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미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간상으로 좀 어렵다고 봐야 되고 예. 다만 그 헌법소원 관련해서는 나중에 결정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검사징계법이 뭔가 문제가 있다. 아니면 법령 헌법소원이기 때문에 이 법령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기본권 침해가 직접성이 없다 해서 기각이나 각하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판단이 되고 빨리 이렇게 임시적으로 판단은 헌법재판소는 잘 하지 않습니다. 행정법원에서는 그런 걸 하긴 하고요. 이미 직무배제명령에서는 효력을 정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 용산 미군기지 일부를 비롯해서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기지 12곳이 반환됐습니다. 일부 구역이기는 하지만 용산 미군기지가 반환된 것은 2004년 기지 이전 합의 이후 처음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이번에 반환되는 미군기지는 모두 12곳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2개 구역 등 서울 6곳과 대구 1곳, 성남 골프장 등 경기도 3곳, 해병 포항 파견대와 태백시 필승사격장 일부입니다. 반환되는 곳의 총 면적은 약 146만 5천 제곱미터 정도로 여의도 면적의 절반 정도 가량입니다. 특히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정 체결 이후 용산기지 일부가 반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환된 기지는 스포츠 시설 부지로 16년 만에 첫 반환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전체 기지를 반환받는 데는 앞으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반환받은 미군 기지들을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높은 관심을 염두에 두고 미측과 후속 협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환 대상 미군 기지는 모두 80곳인데 이번 기지 반환으로 이제 12곳만 남았습니다. 반환 과정에 논란이 됐던 환경오염 정화 비용은 우리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비용 분담은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의 논의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남은 미군 기지도 환경협의 진행 상황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계획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미군기지 12곳이 반환되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기지의 오염 정화 비용을 두고 우리와 미국의 입장차가 여전해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4곳에 이어 올해 12곳의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한 한미 양국.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오염 정화 책임과 관련해선 끝내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근본 기지 반환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오염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소파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전 세계 미국 주둔지 어디에서도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전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환경오염 치유 기준을 건강에 대해 알려진 임박한, 실질적, 급박한 위험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에서 군인 가족들이 잘 생활해 왔으니 문제없다는 미국 측 주장과 환경오염 영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우리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환경 정화 비용을 우리가 일단 부담하고 오염 정화 문제를 추후 협의하기로 한 건데 미국 측이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 4조 1항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미군 기지 시설과 부지를 반환할 때 원상태로 복원하거나 복원 비용을 배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더욱이 미군 기지 반환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도 직결돼 있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협상에 영향을 줄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용산 미군 기지의 반환과 이전을 가속화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 방위비의 합리적인 분담 문제와 함께 소파 개정 문제도 전략적으로 풀어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최근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일본의 스가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인터넷 생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논란이 된 여행 지원 캠페인 등을 계속할 생각이라며 경제가 나빠지면 생활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皆さんこんにちは。カースーで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申し上げます。 일본 젊은이들이 부르는 자신의 별명으로 인사를 시작한 스가 총리. 평소 좀처럼 보기 힘든 웃음 띤 얼굴을 내보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인터넷 생방송에 출연해 30분간 국민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역시 화제는 코로나19에 몰렸습니다. 감염 확산 지역은 여행 지원을 중단하고 음식점 등의 영업도 저녁 8시까지로 단축할 것 등을 전문가들이 권고한 데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まだそこは考えてません。経済が悪くなるとやはり暮らしを守ることができなくなりますので、雇用を守ることができませんので。 스가 총리는 코로나 확산 속에도 여행 지원 캠페인 덕분에 지역 경제가 상당 부분 숨통이 트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 의사회 등 의료계가 감염이 가라앉을 때까지 일정 기간이라도 전면 중지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감염 확산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의식한 듯 총리는 예방 백신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今いろいろ報道されている3社のワクチンを国民全員に行き渡るだけ今私も確保してますから、こうしたことを日本でも今治験やってます。 스가 내각은 이달 들어 10%포인트 넘게 급락한 지지율과 코로나19 정부 대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취임 후 석 달간 단 2차례 기자회견에 머물렀던 스가 총리가 이례적으로 인터넷 생방송에 출연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 나온 겁니다. 이번 생방송을 놓고 응원과 비판이 엇갈리는 가운데 여론의 향방은 결국 정부가 코로나19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이번 일요일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폭설이 내리면서 첫 대설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서해안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약하게 날리는 정도에 그쳤던 올겨울 첫눈과 달리 이번 일요일에는 눈다운 눈이 도심을 뒤덮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눈이 내려 쌓일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서울, 경기와 영서 지방에 2에서 많게는 7cm의 적설량을 예상했습니다. 올겨울 첫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정도의 많은 양입니다. 서해상에서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13일 새벽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빙판길이 예상되니 보행자 안전사고와 교통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일요일 낮부터는 눈구름이 충청과 호남 지방으로 이동해 비나 눈을 뿌리겠지만 양이 그리 많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파가 예고된 월요일 새벽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구름이 점차 강해지면서 화요일까지 이 지역에 최고 20cm의 폭설이 내려 쌓일 전망입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서울 아침 기온이 월요일 영하 9도, 화요일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 남부지방도 영하 5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곳곳에 한파특보도 발령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올겨울 첫 한파 속에 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된다며 동파 사고와 도로 미끄럼 사고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해안의 눈은 한파가 고비를 넘기는 수요일부터 그치겠지만 기온은 주말까지 예년 수준을 밑돌아 다음 주 내내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름은 테란이고요. 이제 최종평가해서 합격한 이렇게 가다가 턱이 나오면 멈춰요. 옳지. 너무 잘했어. 멀리 에스컬레이터 찾아. 그렇지. 멀리 에스컬레이터 찾아. 그렇지. 앞에 까치가 뒤에 개가 있는 줄 모르고 있네요. 가자. 가자. 이 아이의 이름은 프리이고요. 지금 4개월하고 10일 됐어요. 저는 훈련사는 아니고요. 얘가 이제 나중에 안내견 학교에 들어가서 안내견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사회화 훈련을 시키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안내견들이 대부분은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거나 사무실에 같이 있거나 학교에 있거나 그런 시간들인데 그럴 때 배우는 것들은 퍼피워킹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완성이 된다고 보셔도 돼요. 가자. 옳지. 가자. 가자. 옳지. 퍼피워커분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은 꼭 겪는 일이기는 하세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린 강아지들이 이제 퍼피워커 분들 같은 비장애인들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안내견으로 제 역할을 잘 하고 은퇴한 다음에 이제 저희 집으로 저희 가족에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떠나더라도 잠시 떨어져 있는 거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리려고요. 네, 안내견으로 성장하는 모습 기특하고 뭉클하네요. 뭐 가족이나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사실 가족도 어디든 함께 가고 24시간 붙어 있는 경우는 뭐 별로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서로 의지하면서 건강하고 즐거운 동반이 되길 저희 뉴이저가 응원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사회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더 많은 노력과 또 변화가 필요합니다. 안내견은 물론이고요. 앞서 영상에서 보셨지만 예비 안내견 그리고 훈련을 맡은 봉사자 모두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